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의 뉴스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관련 공모주가 온다. 두 번째, 중국이 진짜 문제네요. 중국에 관련된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전 세계 반도체에 투자하는 ETF가 한국에 드디어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ETF인지 정말 빠르게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카오 김범수 8천억대의 탈세 논란이 나왔었는데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를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2년 4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 기름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오늘 뉴스 빠르게 슉슉슉 샥샥샥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 전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2650에서 2780 숨고르기, 시총 상위 종목 실적 개선은 호재. 증권가 전문가들이 예상한 이번 주 코스피 밴드는 2650에서 2780. 사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은 그냥 중간값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 정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한쪽으로 편중된 그런 것도 보고 싶은데,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그게 많이 부담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이러한 전문가들도 이번 주 증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겠죠. 그러니 여러분들 절대 100%라는 건 없다는 거 한 번 더 명심하시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코스피가 2700에 마감된 걸 고려하면 이번 주에도 횡보할 것으로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지수 하락을 이끈 게 뭔가 봤더니 바로 연준의 긴축 움직임이죠. 그것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조금씩 하락한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향이 이번 주까지 이어진다고 하네요. 그러나 그 반면 삼성전자, LG전자, LG엔솔 등 시가총액 상위주가 잇따라 호실적을 발표하고 있으며,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도 조금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 4분기 어닝 시즌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긍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이런 장에선 실적이 깡패라고 했죠. 그런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실적이 좋으니까 야, 이거 좀 지수 좀 올라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참고로 NH투자증권은 이익 전망이 상향된 업종, 그러니까 실적이 더 좋아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한 업종은 에너지, 보험, 필수소비재, IT 하드웨어, 운송, 비철 목재를 꼽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 기름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증시가 갑자기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죠. 중국 물가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중국 물가도 돼지고기 빼고 다 뛰었다. 야채 17.2% 급등. 이런 흐름은 전 세계에서 전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플레가 심각하다는 소린데요. 그 말인즉슨 조금만 더 지나면은 우리가 먹고 사는 데에도 좀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당장 나가서 장을 봐도 최소한 몇천 원은 더 쓴다는 그런 소리가 되니까 갈수록 삶이 팍팍해진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1일 3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1.5%로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1월 그리고 2월에는 0.9%를 유지하다가 이번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한데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예상치가 있었는데 예상치는 1.3이었는데 1.5로 그거를 깨고 올라왔기 때문에 증시가 충격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중국 증시가 2.5%인가요? 그 정도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뭐 때문에 이렇게 올랐나 봤더니 바로 교통연료비 유가 상승이네요. 24.1%로 상승폭이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수도, 전기, 가스 등 유틸리티 비용도 4.3%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도매 가격인 PPI 생산자 물가지수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3월 PPI 상승률은 8.3%로 시장 예상치인 8.1%를 깨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전월 8.8에 비해서는 내려갔으나 여전히 낮다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중국의 PPI는 지난해 5월부터 10달 연속 8%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뉴스 때문에 오늘 증시가 조금 출렁였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도 CPI 그 다음에 PPI가 발표가 됩니다. 그때도 만약에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은 또 증시가 출렁거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조금은 눈치 보기 장이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중국 소식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이 2주째 봉쇄도 신규 감염자 계속 증가, 병상 확보 총력. 자, 마치 우리나라가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났던 그 시기를 중국이 겪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상하이가 코로나19 확산으로 2주째 봉쇄를 이어가고 있지만 신규 감염자 수가 24,000명을 넘어서며 연일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국무원 부총리는 격리 주민을 위한 생활 필수품과 식자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야 된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속히 제로 코로나 목표를 실현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직까지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제로 코로나라는 소리겠죠. 그리고 일단 지금 봤을 때는 조금 보여주기 시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어쨌든 상하이시 당국은 방역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상하이 민항국 소속 간부 3명을 면직해 상하이시 도시 봉쇄 이후 징계받은 간부가 8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상하이 봉쇄가 쉽게 풀리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한일길이 상하이 봉쇄랑 근데 우리나라 증시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우리가 봐야 돼? 그거는 바로 이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주가 회복 공급망 차질 완화 관건 내년 기대. 신한금융투자는 코스피의 횡보 원인이 흔들리던 이익 추정치에 있다면서 그러니까 실적이 긴가민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증시가 나빴다면서 1분기 실적 확인 후 공급망 차질 완화를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3년 내년이죠. 내년에 코스피 이익 추정치가 견고하다는 점에서 연말 주가 회복을 기대를 하며 이 말이 무슨 소릴까요? 맞습니다. 실적이 올라가면 항상 주가는 6개월 먼저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년 실적이 좋으니까 아마도 연말에는 또 주가 회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며 그리고 플러스 공급망 차질 완화에 따른 실적 회복 기대감을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익 기여도 상위 종목은 글로벌 공급망 차질 영향 직격탄을 받았던 반도체 46% 그리고 자동차 10%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개가 가장 먼저 탄력적으로 공급망 완화가 된다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일단 실적이 좋아질 거고 그 다음에 그 실적이 좋아지는 근거는 바로 공급망 차질 완화인데 거기에 관련 내용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중장기 회복세 관건은 결국 글로벌 공급망 차질 완화에 달렸는데 바로 이게 우리 증시가 중국 봉쇄에 휘둘리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봤다시피 상하이가 멈춰서면은 공급망 차질 완화는커녕 오히려 더 경색되게 압박을 가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중국의 봉쇄 여기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금 생각해볼 게 있다고 하는데 과거 역사적 조정기에서 주당 순위 회복세를 확인하고 주식 비중을 늘려도 늦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로 코스피 주당 순이익이 바닥을 보여준다면은 지수 회복 속도는 가팔라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와중에 코스피 12개월 선행 단기 순이익은 1개월 전 대비 4.6% 증가한 점에서 이제는 바닥을 찍은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 주식을 좀 늘릴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근거는 바로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고 이거는 결국 시간이 흐르면 풀릴 것이고 그리고 플러스 만약 이게 풀린다면은 이때까지 가장 많이 피해를 받았던 반도체 자동차가 좋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멈추느냐 안 멈추느냐 여기에 우리나라 증시가 크게 휘둘린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내년에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하겠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내년에 휴머노이드 생산을 시작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진짜 대단하죠. 그리고 참고로 휴머노이드는 인간이랑 똑같이 생긴 그러니까 인간의 형상을 한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 로봇을 생각하면은 뭐 그래봐야 로봇 청소기 아니면은 로봇 강아지 뭐 이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그거보다 더 뛰어난 로봇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지난 1월에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에 주력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지 2개월 만에 로봇 생산 가능성을 장담했다고 한데요. 현지 통신에 따르면 기가팩토리 텍사스 공장 개장식에서 내년에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버전 1의 생산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이어서 했는데요. 사람들이 하기 싫은 어떠한 일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풍요의 시대를 안겨줄 것이며 테슬라 자동차보다 세상을 더 크게 바꿀 것 이러한 기대감을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이렇게 발표한 것처럼 로봇 사업은 자동차에서 정말 관심 있는 사업입니다. 토요타, 포드, 혼다, 현대자동차도 로봇 개발에 현재 나서고 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인공지능 연구자 게리 마커스는 야 언젠가는 만들 수 있겠지. 그런데 테슬라는 지금 단순한 기능인 자율주행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휴머노이드를 만들겠냐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일론 머스크의 말이 진짜일지 아닐지 아마 올해 말쯤 되면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나오더라도 인간 형상이지만 좀 간단한 걸 하는 로봇이 아닐까 그런 생각은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내년에 생산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관련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최근 트위터 지분 9.2%를 인수한 거 기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회도 참여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데 갑자기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네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이사회에 합류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전국민 2살씩 어려진다. 저 길이 또 32에서 30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러한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위 내년까지 만 나이 통일 11일 인수위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이러한 세 가지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며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 서비스 등 행정 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 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우선 민법 및 행정기본법에 만나의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민사, 행정 분야의 만나의 사용 원칙을 확립한 다음에 현재 연나의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그나저나 기름분들 만나이는 뭔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기 세는 나이랑 연나이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야, 뭐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번 찾아봤더니 일단 만나이는 태어난 날부터 1년이 지나면은 한 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내가 이 세상에 딱 나왔을 때 그때부터 나이를 센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1년 안에 모든 거를 이 만나이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리 아직까지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2살이 어려진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두 번째, 세계에서 유일한 관습적인 한국 나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세는 나이입니다. 이게 뭔가 봤더니 날짜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태어난 해를 보고 태어나자마자 한 살 이렇게 잡는 거죠. 그러니까 12월 31일 그때 태어난 아기는 하루만 지나면 2살이 되는 그러한 경우도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이게 세는 나이인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개의 중간인 연나이가 있는데 바로 그냥 세는 나이에서 생일과 관계없이 한 살을 빼면은 바로 그게 연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 아니라 그냥 0살부터 시작하고 연 단위로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는 이 세 가지를 통일하여 만 나이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기름들 전부 다 젊어지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아마도 기름들 많이들 기다리고 계시겠죠. 공모주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섹터가 바로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실감으로 메타버스 한 걸음 더 4x4 코스닥 출사표. TV나 모니터가 좋지 않아서 화질이 나쁜 게 아닙니다. 기술만 있다면 시각이 실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누가 했나 봤더니 바로 4x4 대표가 말했다고 한데요. 그렇다면 4x4는 뭐하는 기업인가 봤더니 영상 콘텐츠 제작을 직접 하면서도 플랫폼 비즈니스까지 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픽셀 기술로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선명하게 8K 고화질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동시에 플랫폼인 키커스톡으로는 영상 제작자와 구매자의 플랫폼 사업도 함께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메타버스에 관련된 기업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그 와중에 일단 이 기사에서는 공모가 뻥튀기는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스는 4x4가 IPO 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를 한다고 한데요. 주가 매출 비율 PSR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업 4x4는 퍼 방식을 반영해 저렴한 공모 희망가 밴드를 설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PSR이랑 PER이랑 한번 차이를 봤더니 PSR로 만약에 따면 25,000원 여기까지 받을 수 있었겠지만 그런데 주당 9,100원 수준의 퍼를 반영했기 때문에 물론 더 정확한 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충분히 양심 있는 가격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이 4x4는 이번 주말 혹은 이번 주말이 오기 전에 또 한 번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얼마 전에 이러한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카카오 김범수 8천억대 탈세 의혹. 그런데 그 결과가 나왔는데 국세청에서 답변을 했다고 하네요. 정상 납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카카오 주주분들은 걱정을 조금 덜어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한번 내용을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가 카카오와 다음에 합병 과정에서 8천억 원대 탈세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국세청이 정상적으로 세금 납부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다만 국세청은 구체적인 설명 요청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비밀 유지 규정에 따라 제공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내렸다고 합니다. 어쨌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뉴스는 못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거죠. 제일 처음에 이 뉴스가 나왔을 때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야, 카카오가 탈세했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관심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조금 지났고 그리고 플러스 정상 납부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뚝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뉴스가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 길이 또 좀 놓칠 뻔했는데 하지만 정말 우연히도 발견해서 이렇게 알려드려서 정말 다행입니다. 다음입니다. 신한운용 국내외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ETF 출시. 신한자산운용이 솔 한국형 글로벌 반도체 액티브 ETF를 오는 12일 내일 코스피에 상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을 포함한 전세계 반도체 대표 기업에 투자하는 ETF 상품이란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야, 여기까지 보면은 조금 신뢰도가 떨어지는데 그런데 이러한 국내 기업을 포함한 전세계 반도체 대표 기업에 투자하는 ETF 상품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전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소재이자 글로벌 경제를 관통하는 전략적 무기로 전기차와 자율주행, 인공지능, 클라우드, 5G 이 모든 거에 반도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지금 우리가 아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도 안 오르고 망했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결국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 기리분들도 전부 다 인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ETF가 출시가 되었다는 거 그리고 플러스 우리나라는 믿음이 조금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ETF는 글로벌 ETF인데 어떠한 기업이 들어있나 봤더니 엔비디아 8.4%,
SK하이닉스 8.2%, 삼성전자 7.8%, TSMC 7.6%, ASML 7.4%, 브로드컴 7.1% 등 상위 10개 종목이 약 65%를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여기까지 보자면은 한국 비중이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한국은 18%밖에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미국이 54%, 대만이 10%, 네덜란드 9%, 일본 4.6%로 미국의 비중이 과반수가 넘게 많이 편성된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하늘길이 열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티웨이항공 국제선 하늘길 확장, 일본 19만원, 동남아 30만원부터 티웨이항공이 일본과 동남아 노선 재운항과 대양주 노선 증편에 나서며 국제선 하늘길을 확장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흐름이 계속 나오겠죠. 그리고 인천 괌 노선도 23일부터 운항을 재개하며 4월은 주 2회, 5월부터는 주 4회씩 운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가 놀러가고 싶다, 이러한 열망 엄청나게 커진다고 볼 수 있겠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이게 수요가 엄청나게 몰리면은 비행기 값이 엄청나게 뛸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이번 여름 그 다음에 이번 가을에 꼭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은 미리미리 예약을 해놓는 것도 그것 또한 재테크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대한항공 도심항공교통 UAM 운항 시스템 개발한다. 자, 그러고 보니까 UAM 하면은 항공주를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여기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게 바로 항공 관련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이 다가올 UAM 시대에 대비해 시스템 분야 선점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고 합니다. 국토부가 주관하는 UAM 감시정보 획득체계 연구개발의 공동 연구기관으로 참여한다고 한대요. 그래서 대한항공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UAM 환경에서 운항사에게 필요한 운항 통제 시스템, 운항사 모의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항 통제 시스템은 운항사가 비행 계획, 비행 감시 및 스케줄을 관리하고, 운항사 모의 시스템은 비행 준비로부터 비행 종료까지 전 과정을 모의하는 시스템으로 UAM의 안전 운항 여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때까지 정말 오랫동안 항공기를 운용한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UAM 산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항공주 하면은 그거 리오프닝이잖아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은 이거 항공주가 UAM 관련주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기업 두 가지를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신사업 콘텐츠 중심 실적 성장세 견조. 자, 탈세 의혹이 깔끔하게 마무리된 카카오,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은 카카오 관련해 신사업과 콘텐츠를 중심으로 매출 고성장 추세가 견조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콘텐츠를 중심으로 해외 사업 확장이 가속할 것을 전망하며 매수 의견을 유지했고, 다만 목표 주가는 실적 추정치 조정에 따라 기존 14만원에서 13만원으로 내렸다고 합니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사업, 페이, 모빌리티, 엔터프라이즈, 카카오지와 콘텐츠, 웹툰, 케이팝, 드라마, 영화는 1분기에도 각각 전년도기 대비 45%, 35% 증가하며 전사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며, 신사업은 결제와 택시가 볼륨을 이끌고 클라우드, 인공지능, 블록체인이 유의미한 매출을 일으키며 고성장이 유지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올해 드라마, 영화 제작을 무려 15편을 목표를 하고 있으며 1분기에 유명했던 드라마는 바로 사내 맞선, 그리고 플러스 군검사 도베르만을 선보이며 제작사로서의 역량을 입증했다며 하반기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 수리남 등 텐트폴 드라마를 다수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카카오, 실적을 봤더니 진짜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연평균 20% 넘게 성장을 하고 있으며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결국 카카오 지금 이제 상장을 하는 기업인데, 어쨌든 지금 가격이 무조건 너무 싸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결국 실적이 성장하니까 결국 시간이 흐르면 지금부터 주가는 더 오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최근 들어 성장주가 부러지며 11만원까지 갔던 카카오가 다시 또 95,000원까지 내려왔는데, 결국은 120일선 보라색 선을 뚫고 올라가지 못했지만 하지만 다시 또 60일선까지 내려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지지한다면 또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보면서 카카오의 흐름이 어떨지 예상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발음도 어려운 이수페타시스, 올해 그리고 내년 최대 실적, 그런데 주가는 절대 저평가라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한타증권은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올해와 내년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된다고 하며, 그러나 주가는 절대 저평가 국면이라며 매수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13,000원으로 분석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실적은 엄청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올해 퍼는 8.4배, 내년에는 6.9배로 이건 너무 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하며, 그리고 지난 8일 장 마감 이후 발표된 이수페타시스의 신규 시설 투자 공시로 인해 생산 능력 확대를 통한 외형 성장, 생산시설 효율화 및 고도화, 제품 믹스 개선이 기대가 되며, 그래서 22년, 23년 실적 전망 가시성을 높이
높게 평가받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을 봤더니 일단 영업이익은 턴어라운드를 했는데 아직까지 순이익은 턴어라운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턴어라운드에 성공하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10% 정도의 성장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퍼 10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퍼가 10도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주봉을 봤더니 그러한 기량을 가지고 쭉쭉 올라오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란 게 또 그렇죠. 이런 차트를 보면은 야, 좀 너무 비싸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기서 조정이 조금 나왔다가 다시 올라갈지 계속 올라갈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기분들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면 20주선 빨간색 선이죠. 그 선을 지지를 하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기준 최고가를 찍으며 신고가 랠리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신 기름들 당연히 성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들어 장이 또 살짝 안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 조금만 더 힘내시면 진짜로 꽃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기르셨습니다. 빠이요.